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은 고2 때였어요. 무척이나 추웠던 3월의 바람을 뚫고 고2의 첫날 등교하던 중 한 남학생과 부딪혔는데요. 큰 키에 맑은 눈을 가진 남학생은 제게 연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곤 넘어진 제게 손을 내밀었는데요. 그 손이 가늘고 예뻐서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교실 문을 열었는데 그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떠들며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연의 장난처럼 그 남자와 저는 같은 반이 되었고 수줍음이 많았던 저와는 달리 그 아이는 주변에 친구들이 늘 많았고 운동도 잘해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반이었지만 가끔 인사만 주고받는 정도였죠.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남모를 소가리만 하다 한 학기가 지났고 여름방학이 반쯤 지나갔을 무렵 그 아이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접하고 말았는데요. 갑작스러운 유학 소식에 고백조차 해보지 못한 저 자신을 탓했지만 이미 흘러간 일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을 잊기 위해서 저는 공부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시작도 못 해본 짝사랑의 아픔을 이겨내고자 열심히 공부해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운 좋게도 외국 계열 회사에 취직까지 되었죠. 30 중반이 되니 저축한 돈도 꽤 모였고 업무에서 오는 성과도 나쁘지 않아 제 인생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하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부모님이나 친척 어르신들은 늘 제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냐며 채근하시더군요. 저 역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진 않았지만 선을 보거나 연애를 해보아도 마음에 딱 차는 사람이 없었고 나이 때문에 등 떠밀려 결혼을 하고 싶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퇴직한 과장님 자리에 본사 직원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사실 곧 진급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 제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터라 본사에서 사람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을 안고 출근을 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여직원들이 들뜬 표정으로 제게 달려오더군요. 대리님, 지금 새로운 과장님 오셨는데 완전 대박. 진짜 잘생겼어요. 여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 주변에 와 종알거리는 말을 들으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제 책상 옆에 반듯한 자세로 앉아있는 남성분이 보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과장님이죠? 책상 위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새로운 과장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덜컥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새로운 과장님은 오래전 영국으로 떠난 제 첫사랑 김명진이었어요. 쿵쾅거리는 심장을 겨우 다스리는데 저를 빤히 보던 그는 제 이름을 보곤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친했던 것도 아니었고 단지 반만 같았을 뿐인데 저를 단번에 알아봐주니 고맙더라고요. 이후 과장님은 제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묻더니 퇴근 후에 약속이 없으면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면서요. 밝게 웃으며 물어보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자꾸 일렁여서 평정심을 찾기가 힘들었지만 최대한 표정을 숨기며 저녁 약속을 잡았어요. 10년 전 짝사랑하던 남자였을 뿐 그 후로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인데 그날 하루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흔들렸어요. 퇴근 후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명진이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영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나름 배웠던 것도 많았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던 계기가 되었다며 자신의 인생에 대해 들려주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동생을 데리고 간 유학길이 생각보다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짠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서로의 얘기를 주고받던 중 살짝 취기가 오른 명진이는 저를 그윽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쓱 돌렸어요. 그런 제가 귀엽다는 듯 피식 웃더라고요. 그렇게 묘한 분위기에 식사를 하던 중
명진이가 제 손을 갑자기 잡더라고요. 깜짝 놀라 손을 빼지도 못한 채 바라보자 그거 알아? 고등학교 때 내가 너 좋아하고 있었던 거. 갑작스러운 그 말에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심하게 요동쳤어요. 방학 중 그렇게 갑자기 유학을 가고 나도 너 생각 많이 했어.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널 본 순간 내가 얼마나 놀랍고 반가웠는지 몰라.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저를 보던 명진이는 앞으로 서로를 찬찬히 알아가 보자며 웃어주었고 전 고개를 숙인 채 끄덕였어요. 명진이와의 술자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데 머릿속에서 자꾸 그 사람의 웃는 모습과 제 손을 잡던 가늘고 긴 손가락이 떠올랐어요. 어린 나이가 아님에도 이렇게 어떤 사람을 떠올리며 설렐 수 있는 제 모습이 사실인가 하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명진이와의 썸이 시작되었고 불안했던 제 마음과는 달리 회사에서 과장님은 티나지 않는 선에서 절 배려해 주셨어요. 업무로 지친 날에는 조용히 책상 위에 초콜릿을 놔주는데 그 모습이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 명진이 같아 보여 귀여웠어요. 몸이 좋지 않아 월차를 쓴 날에는 죽과 약을 사들고 와 종일 간호를 해주는데 그때 그의 다정한 모습에 묘한 확신이 들었고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를 시작한 뒤 명진이는 더욱 다정하게 절 챙겨주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를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건 역시 고마웠어요. 공휴일에는 늘 저와 함께였고 맛집이나 좋은 볼거리가 있으면 꼭 저를 데리고 가곤 했어요. 따뜻한 남자친구의 모습에 평생을 함께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버렸어요. 명진이는 제 프로포즈를 받고 고마워하면서도 결혼은 조금 미루고 싶다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당황해하는 절 보면서 그동안 하지 못한 얘기가 있다며 조심스레 자신의 상황을 털어놨는데요. 명진이의 아버지는 제법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임원직을 맡고 계셨는데 부하 직원이 회사 돈을 들고 잠적을 했고 아버님은 모든 책임을 떠안고 퇴직을 하셨다더군요. 명예로운 퇴직이 아니었던 터라 다른 곳에 취업도 어려워 작은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 역시 잘 풀리지 않아 빚을 떠안게 되었다네요. 집안이 기울자 명진이는 영국에서의 유학을 중도 포기하고 그곳에서 결혼을 한 여동생을 놔둔 채 한국으로 와 취업을 한 뒤 집안을 다시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얘기였어요. 노력한 덕분에 집안은 다시 살아났지만 모아둔 것이 별로 없다면서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자며 저를 다독이더군요. 명진이의 얘기에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제가 나름 재산을 모아둔 상태였고 취직하면서 제 돈과 부모님이 보태서 사주셨던 집도 있던 터라 경제적인 상황은 제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 문제로 혼인을 미루다 명진이를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남자친구를 설득했어요. 부모님 역시 처음에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며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제 고집에 결국 승낙을 해주셨고 그렇게 연애 7개월 만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행복했어요. 남편은 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 늘 맛있는 요리를 해주었고 여가 시간에는 함께 운동도 하고 영화를 보며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 나갔어요. 제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5년간 남편은 변함없이 늘 저를 위해 주었고 결혼 초반 저희를 염려하던 부모님 역시 변함없는 신랑을 보고 안심을 하시더군요. 항상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일상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남편이 신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부터였어요. 사정을 물어보니 영국에 홀로 남겨진 신우이는 우울증이 심해졌고 외국인이었던 시매부와 사이가 틀어지며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였어요. 오빠의 행복을 깰 수 없다며 영국에 홀로 남게 된 것을 얘기하지 않았고 이를 답답하게 여긴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사실을 알렸다네요.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고 있노라니
괜히 제가 죄인이 된 기분이 들어 신우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오자고 얘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신우를 데리고 오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본가가 시골에 있어 거주하는 것이 불편할 거라고 걱정을 하더군요. 맨몸으로 이혼한 상태라 신우이에게 여유자금이 있을 리 만무했기에 당연히 부모님이 계신 본가로 내려갈 줄 알았는데 남편의 생각은 다르더군요. 고민 끝에 신우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저희 집에서 함께 머무는 것이 좋겠다고 남편에게 말을 건넸고 신랑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맙다고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렇게 신우이가 한국으로 돌아와 함께 살게 되었고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던지라 처음 본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으며 정말 고맙다며 연신 같은 말을 되풀이했고 어린 나이에 타국에서 자란 신우이가 안쓰럽게 느껴져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보자며 우는 신우를 다독였어요. 큰 키에 고운 미소를 지닌 신우는 나이에 비해 어려 보였는데요.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는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성격이 밝았고 차가워 보이는 외모와는 다르게 사근사근하고 다정하더라고요. 또 저와 친해지고 싶어서인지 퇴근해서 오면 제 옆을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남편과 만난 이야기부터 사소한 추억까지 물어보는데 조금 귀찮긴 했지만 아가씨 나름대로 저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조금은 귀여워 보였어요. 또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소중한 사람이니 저 역시 아가씨를 보듬어줘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신우 역시 저희 부부가 출근한 동안에는 집안일도 돕고 취직을 위해서 꾸준히 면접을 보러 다니더군요. 하지만 좋은 스펙을 지니고 있음에도 취업은 잘 안 되었고 신랑은 기죽어 있는 신우를 보며 천천히 준비해도 되니 힘들어하지 말라며 격려했어요. 근래에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아가씨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서 저 역시 위로의 말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나름대로 저희를 위해 집안일도 도우며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지라 딱히 뭐라 하기에도 애매하더군요. 아가씨가 온 뒤로 신랑은 저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쉬는 날에는 제게 늦잠을 좀 더 잘하며 신우를 데리고 산책하러 다녀오기도 했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는 편히 씻으라며 한두 시간씩 밖에 나갔다 왔어요. 남편의 배려가 고맙긴 했지만 조금씩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예전보다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 서운한 감정이 생겼는데요. 특히 아가씨가 온 뒤로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신우가 있기에 예전만큼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둘이 있을 때에도 신우의 눈치를 보니 기분이 나빠졌는데요. 남편에게 서운한 점을 얘기하니 그동안 동생을 챙기는 것 때문에 제게 소홀했다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며 꼭 안아주는데 서운한 감정이 조금은 쓸려 내려가더라고요. 이후 남편은 조금이나마 예전처럼 저에게 애정 표현도 해주고 아가씨를 챙기기 전에 제 의사를 물어보며 신경을 써주었는데요. 늘 자신을 먼저 챙기던 오빠가 아내를 먼저 챙기니 기분이 상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아가씨는 제게 선을 긋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에게 제주도 연수 일정이 잡혀 5일 정도 집을 비우게 되어 아가씨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신랑 없이 둘이 생활을 하게 되니 첫날은 말할 거리도 없어 민망하더라고요. 어색함을 풀어보고자 퇴근하는 길에 술과 안주를 사서 아가씨에게 술자리를 권했어요. 술자리가 익어갈수록 어색했던 분위기는 조금씩 풀렸고 조금이나마 예전으로 사이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이더군요. 술기운이 확 오른 신우는 풀린 눈으로 저를 보며 언니는 부모님도 잘 살고 남편도 능력이 있어서 좋겠다. 그쵸? 근데 그거 알려나? 보이는 게 다는 아니에요. 라며 알 수 없는 말을 한 뒤 그대로 뻗어버렸어요. 이후 신우이와 조금은 친해진 줄 알았는데 남편이 돌아오고 나서 상황이 묘하게 바뀌었어요. 평소에 제잘거리던 신우는 남편이 오자마자 돌연 표정을 바꾸더니 밥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방 안에서 주로 생활을 하더군요.
남편은 무슨 일 있었냐며 저를 채근했고 전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해줄 수 없었어요. 도저히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신우를 보며 남편은 의심의 눈초리로 절 바라보더군요. 특히 늦은 밤이 되면 방 안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그럴 때마다 놀란 남편이 달래러 들어갔고 새벽이 다 되어서야 겨우 진정을 시키고 방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처음에는 우울증이 다시 심해졌나 싶어 걱정도 되었지만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니 조금씩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쁜 생각이지만 결혼할 때부터 남편의 도움 없이 제가 살던 집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고 좋은 마음으로 시누이까지 함께 사는 것을 허락했는데 남매가 고마운 마음 없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이후 시누이의 행동은 조금씩 선을 넘을 때가 많았는데요. 남편이 제게 조금이라도 애정 표현을 하면 그날은 더욱 심해져 헛구역질까지 하며 남편을 자신의 곁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옷이 조금이라도 짧은 날에는 너무 야하다면서 오빠한테 정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옳지 않다면서 옷 지적까지 해대더군요. 참다 못해 신우이에게 한 소리를 하면 남편에게 이상하게 말을 전했어요. 신우는 남편에게 제가 욕을 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언니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다는 등 하지도 않은 말을 했고 그럴 때마다 신랑은 어린 동생이라도 말을 조심해서 하라며 다그치는데 말문이 턱 막히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타국에서 오랜 생활을 의지하며 살았기에 남매의 우애가 돈독할 수밖에 없겠지만 점점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보여주는 신우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전 홧김에 집에서 나와 친정집으로 달려갔어요. 갑자기 찾아온 딸의 방문에 놀란 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느냐며 제게 물어보셨지만 워낙에 금실이 좋았던 터라 별일 아니라는 제 말을 그대로 믿으시더군요. 제가 집을 나와 친정으로 달려올 줄 몰랐던 남편은 계속 연락을 취해왔지만 받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신이 잘못했다면서도 제가 외동으로 자라 남매에 대한 정을 몰라서 생긴 오해인 것 같다며 차분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어보자며 달래더군요. 신랑의 말에 생각 없이 친정집에 달려온 것이 후회되기도 했지만 이대로 다시 돌아갔다가는 예전 행동과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아 일주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지겠다고 얘기했어요. 남편과 떨어져 부모님과 함께 있으니 처음에는 마음이 편했어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엄마에게 부탁하면 되고 무엇보다 아가씨와 기싸움을 할 필요도 없으니 속이 편안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 대화로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문제였는데 성급하게 집을 나온 것이 제 실수인 것 같았고 무엇보다 집에 남겨진 남편이 걱정이 되었어요. 신랑으로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이 다툰 거니 한쪽 편을 들기 힘들었을 텐데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집을 나와버렸으니 남편이 매우 속상하겠더라고요. 뒤늦은 후회감에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니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이 보였고 신랑의 무릎베개를 한 채 잠들어 있는 아가씨가 보이더군요. 남편은 현관에 서 있는 절 보더니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고 신랑 때문에 놀란 신우는 잠이 덜 깬 표정으로 절 응시하더니 미간에 힘을 잔뜩 주고 절 노려봤어요. 잘 왔어. 걱정 많이 했어.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라며 절 끌어안아 주었고 신우이는 언제 인상을 썼냐는 듯 살가운 표정을 지으며 앞으로는 못되게 굴지 않겠다고 말을 한 뒤 방으로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오고 난 뒤 남편은 예전처럼 다정한 사람이 되어 주었고 신우 역시 살가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남매 간의 애정 표현이 진해졌다는 거예요. 아가씨는 신랑에게 고마운 일이 있으면 볼에 뽀뽀를 해주었고 남편 역시 신우이의 애교에 엉덩이를 쓰다듬는 일이 종종 제 눈에 띄었어요. 신우는 영화를 보거나 TV를 볼 적에 신랑에게 무릎베개를 하거나 다리에 걸터 앉아 온갖 애교를 떨었는데요. 나이 차이가 조금 있었고 외국 생활을 해서 애정 표현이 다른 남매보다 조금 지나친 것으로 생각하고
찜찜한 마음을 애써 삼켰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 자신이 남매 사이에 낀 이방인처럼 느껴졌고 고심 끝에 남편과 아이를 가져보자고 얘기했어요. 기뻐할 줄 알았던 신랑은 굳이 아이가 없어도 된다며 제게 무리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그 얘기가 절 생각해서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남편의 미덥지 않은 반응에 기분이 살짝 상했지만 감정을 애써 누르고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검진을 받기 위해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부인과에 예약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들린 부인과 검진에 자연 임신도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검진을 마친 후 친구와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하던 중 자연스레 남편과 시누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다정한 남매 사이에서 힘들다는 제 이야기를 듣던 친구는 의문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이후 한참을 말없이 제 얼굴만 빤히 바라보던 친구의 이야기에 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내가 알기론 네 신랑한테 남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동생이 확실해? 그 말에 망치로 뒤통수를 크게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고 제 표정을 본 친구는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른다며 애써 말을 돌리더군요. 생각해보니 남편은 저를 위한다며 결혼 이후에 시댁에 단 한 번도 함께 들리지 않았고 전화 연락조차 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시댁의 사정 역시 신랑에게 들은 정보가 다일 뿐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동안 오롯이 절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친구의 얘기를 들으니 남편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신우가 씻는 틈을 타 거실에서 충전 중이던 신우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아가씨의 핸드폰을 조심스레 눌러보니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생일을 눌러보니 잠금이 풀려버리더군요. 어이가 없어 실소가 절로 나왔지만 신우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핸드폰의 내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갤러리를 들여다보니 남편과 신우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는데 남매라고 보기엔 너무 다정해 보이면서도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어요. 둘이 나눈 문자 내용에는 애정을 담은 내용만이 아닌 저에 관한 내용이 가득했는데요. 신우는 같이 살기 싫다면서 언제 이 집에서 절 내보내줄 수 있는지 묻더군요. 남편은 와이프 얼굴 보는 것도 토할 것 같다며 이혼 시 재산 분배를 받아야 해서 2, 3년만 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버티자며 신우를 달랬어요. 특히 제가 아이를 가지자 했다는 내용을 둘이 씹더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아이를 못 가지면 그 핑계로 집과 재산을 빼앗아오자며 신이 났더군요. 남매 간의 정이 두터운 거라 애써 넘겼는데 비밀스러운 내용을 알게 되니 더 이상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바로 몇몇 내용을 제 폰으로 복사를 해둔 뒤 속으로 이를 갈며 겉으로는 태연하게 행동했어요. 그날 밤은 통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서 태연하게 자고 있는 남편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 잠을 설쳤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고 둘의 사이를 정확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심부름 센터에도 의뢰하게 되었어요. 뒷조사한다는 것이 찜찜했지만 그동안 제가 속고 살아왔다는 생각에 앞뒤 가릴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같은 집에 그들과 있을 기분이 아니어서 핑계를 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둘은 오히려 잘됐다 생각했겠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센터에서 제게 알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는데요. 남편은 동생과 유학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민을 한 것이었어요. 영국으로 떠난 신랑은 착실히 생활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삐뚤어졌고 부모님과 여자 문제로 크게 사고를 친 뒤 내쫓기듯 한국으로 돌아왔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유부녀 직원과 바람을 피다 잘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랑의 집안에 대해서도 물어보니 지금 영국에서 잘 살고 있으며 남동생은 잘 나가는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다더군요. 지금까지 신우로 알고 지낸 여자에 대해 물으니 이전에 동거하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여자인 것 같고 결혼할 때 배웠던 시댁 부모님과 친척들은
아마 대행 알바를 사용한 거로 확인된다고 말하더군요. 업체 직원의 얘기를 듣고 나니 남편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어요. 첫사랑 남자를 돌고 돌아 만나 완벽한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남편의 사기에 노란한 꼴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특히 남편과 그 여자가 저를 보며 남모르게 비웃었다는 생각이 드니 피가 거꾸로 쏠리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정신을 차리니 그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겠더군요. 마음을 다잡고 집에 돌아와 확실한 증거를 위해 거실과 안방에 변호사가 알려준 작은 CCTV를 보이지 않게 설치해 두었습니다. 증거를 찾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죠. 저녁이 되자 둘은 제가 없는 집에서 마치 부부 행세를 하면서 온갖 애정 행각을 벌였고 전 그들이 나눈 대화 내용과 영상 자료 등을 모아 그 둘을 고소했습니다. 더 이상 신우이가 아닌 그 상간녀에게는 주거 침입죄로 형사 고소를 했고 위자료도 청구했어요.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신랑은 한 번만 자신을 만나달라며 사정하더군요. 더 할 말이 얼마나 있나 싶어 나가보니 상간녀와 함께 자리에 있더군요. 둘은 저를 째려보며 사람 좋게 봤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며 당상 형사와 민사소송을 중지하라며 요구했어요. 전 어이가 없어서 소송을 절대 중지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절 속인 대가를 뼛속까지 느끼라고 선을 그었어요. 남편은 제 얘기에 태도를 바꾸며 자신이 그동안 집안 살림도 맡아 했고 결혼 생활 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니 재산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제 말에 신랑은 길길이 화를 내며 내가 니깟 것이랑 살아준 이유가 재산 때문인데 오히려 위자료를 달라니? 미친 거야? 라고 했고 상간녀는 자신이 남편의 결혼 전부터 만났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자신이 부인이고 제가 상간녀라며 위자료로 집을 내놓으라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댔어요. 물론 이들이 한 말들은 다 녹음을 하고 있었고 재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을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 그들이 법적으로 피곤할 대로 피곤하게 만든 후 모든 재판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 후 남편은 회사에 소문이 퍼져 권고 사직을 당했고 제 인생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상처투성이가 되었죠. 지금 생각해도 이런 일이 생긴 것 자체가 꿈인 것 같은데요. 인생에 아주 큰 수업을 받았으니 앞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주변의 말도 귀담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첫사랑은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맞나 봐요. 그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도 자나깨나 사람 조심하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